김정은은 누구인가? 후계자 김정은 2. 2010년 9월 28일 3차 당 대표자 회의는 김정은을 세상에 알리는 회의였다. 김정일로 치면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와 같은 것이다. 대표자 회의에서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감투를 썼다. 경륜이 일천하고 이제 겨우 26밖에 안 된 애숭이에게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회 감투를 준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조롱을 피하면서 성군 시대에 맞게 당과 군대를 동시에 장악하는 합리적인 자리로 선택한 것이 바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위원장 김정일을 제치면 사실상 권력 2인자임을 확정해 준 것이다. 이로써 2008년 1월 거대한 야망 속에 세웠던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계획은 2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2012년 4월 예정보다는 1년 7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2009년 1월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정해진 이후 인민들이 가장 원하는 경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2010년 9월 그들 앞에 나섰다. 인민들은 단지 호기심으로 김정은을 바라볼지 몰라도 그를 인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인민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김정은 추종무리는 이 어려움을 인민들 속에 막연하게 남아있는 김일성 향수로 극복하려고 하였다. 당 지도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 회의 소집에 관한 당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된 2010년 6월 이후 중앙텔레비전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김일성의 현지지도 기록 영화들을 대대적으로 보여주었다. 인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50-60년 전의 김일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인상을 되살렸다. 그런데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 회의에 관한 보도화면에서 김정은은 50-60년대의 김일성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죽은 김일성이 살아서 다시 나타난 듯 착각할 정도였다. 살찐 볼과 실룩이는 이중턱, 목덜미에서 귀 위까지 하얗게 올려 깎은 머리는 신통이도 50-60년대의 김일성이었다. 그제야 인민들은 당 대표자 회의 이전 텔레비전에서 50-60년대 김일성이 기록 영화를 대대적으로 보여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김일성에 대한 호감도 문제가 많았었다. 역사 왜곡과 언론 조작으로 가공된 거짓 호감이다. 인민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김정은은 바로 그 거짓 호감을 자기에게 투영시켜 인민들 앞에 나서 그들의 호감과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세운 공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후계자 김정은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 공적으로 한평생 권력을 차지하였고 김정일은 그의 혈통으로 평생 권력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만큼 백두 혈통에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 고영이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1960년대 초 평양에 온 기국동포 출신이었고 도기 애할아버지는 일제시기 일본 군복을 만드는 피복 공장에서 일한 친일파였다. 게다가 이모 고영숙 부부는 1998년 김정은이 유학하던 스위스에서 구두를 내팽개치고 미국으로 망명한 이른바 탈북자 가족이다. 김정은은 혈통의 약점을 나라와 인민 앞에 세우는 공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운명인 셈이었다. 21세기 나라와 인민을 위한 가장 큰 업적은 경제 문제 해결이다.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하락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킨다면 그것을 김일성의 빨치산 공적만큼이나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세계 10대 안팎의 경제 대국의 기초를 닦아놓은 남녘의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2015년 3월 23일 서거한 싱가포르의 리강요 전 총리도 경제 발전을 이룬 공로로 평생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불행하게도 김정은에게는 경제를 발전시킬 묘안이 없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개혁 개방이 불가피한데 그것은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이른바 군사 업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인민들 앞에 나설 시기가 박되어 오자 김정은은 거대한 대남 도발로 군사업적 쌓기에 나섰다. 그것이 바로 2010년 3월 26일 감행한 천안함 사건이다. 깊은 밤 생쥐 새끼 마냥 남해 바다에 몰래 들어가 정상적인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천안함을 공격하여 46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물론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2009년 11월 세 차례의 소해 무력 충돌에서 사망한 인민군 군인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조우 전투에서는 도저히 남조선 해군을 당해낼 수 없기에 김정은은 필요한 야밤 기습 공격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건 초기 남조선이 중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김정은은 작전의 성공을 축하하며 천안함 공격에 참가했던 잠수함 함장과 부함장 등 4명에게 이른바 공화국 용칭호를 주었다. 그리고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해군 사령관과 공군 사령관이 깊은 바다에서 천안호 공격에 사용한 오래 추진체를 건져내자 당황망조하였다. 중립국을 포함한 국제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로 천안함 공격이 김정은의 오래 공격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남조선 정부는 북남 경제 교류와 협력을 제한하는 오이사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충고 앞에서 김정은은 정찰총국장 김영철을 내세워 국방위원회 조사단 파견인이 합동조사 제인이 하며 부산을 피웠다. 공격 참가자들에게 용칭호를 주고 근데 우두머리들에게 별까지 더 얹어주며 성공을 자축할 때는 언제인데 명백한 충고가 나오자 아닌 보살하며 발뺌하는 꼴이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천안함 공격은 어쩌면 2010년 9월 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다. 김정은이 인민들 앞에 처음으로 나서는 자리에 천안함 공격에서 악명을 떨친 김영철과 나란히 앉은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천안함 공격으로는 부족하였다. 2010년 9월 3차 당 대표자 회의가 끝난 다음 김정은은 업적을 추가하는 데 달라붙었다. 그해 11월 23일 김정은은 백주의 남녘의 평화로운 섬인 연평도를 향해 150여 발의 포탄을 마구 날렸다. 물론 남녘에 즉각적인 대형 사격이 있었지만 무도에서 여러 명의 군관들과 병사들이 죽었고 수십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병실과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2012년 8월 무도를 찾은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 명의 병사도 죽지 않았다고 떠들었지만 인파에 섞여있던 혁명학원 군복을 입은 아이들은 연평도 포격 도발의 희생자들을 증명해 주었다. 지금 김정은은 유원지와 물놀이장, 승마장과 스키장 등을 지으며 마치 인민 생활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돌아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경제 발전을 담보해주는 개혁 개방의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한 김정은은 오로지 군사 분야에서만 인민들 앞에 내세울 이른바 업적을 쌓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겪는
또 하나의 비극이다. 지금까지 후계자 김정은 이 당독의 예린이었습니다.